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신유진 변호사, 정상근 기자,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 MC 장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선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선거 얘기 해야죠. 네, 예. 해야죠. 네.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하는 날입니다. 정상근 기자. 네. 이 사전 투표율이 지금까지 집계된 걸 보면은 역대 최고치라고 하던데 지금까지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일단 6시는 네. 집계 중이고요. 아직 네.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오후 5시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사전 투표율이 10.93이 나왔어요. 네. 굉장히 높네요. 네, 지난 19대 대선 때가 이 사전 투표 첫날에 오후 5시 기준이 10.6%였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네. 그런데 이 19대 대선 당시에 투표율이 77.2%가 나왔거든요. 네. 사전 투표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더 지금 많이 나온 셈이죠. 이후에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은 그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 기준으로 4.97%였습니다. 그래서 두 배가 두 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그 유권자들이 지금 이틀간 지금 나눠진 사전 투표에 더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별로 보면은 전남이 16%가 넘었고요. 네. 전북이 15% 그리고 광주 14%, 세종시가 12%가 넘고 강원도 역시 12%가 넘었습니다. 서울이 10.85% 등등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전남이나 전북 지역 이쪽은 늘 사전 투표율이 항상 높았어요. 대구 지역이 가장 낮고 이런 게 추세적으로 보였었는데 그나저나 오늘 오전에 사전 투표 하신 분? 네. 손? 저 반갑습니다. 다녀오셨군요. 네. 지금 4분 중에 한 분 계시네요. 네. 저까지 2명, 5명 중 2명이군요. 네. 20%.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떠셨어요? 본투표 날 사람이 좀 많고 붐빌 것 같아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해서 좀 한가하겠지 싶어서 일찍 찾아갔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많았어요?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미 줄을 서 계셨고요. 또 하나 놀란 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마스크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장갑도 낀다면서요? 비닐 장갑을 나눠주거든요. 네. 들어가기 전에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버리고 나오는 건데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손이 쪼글쪼글해지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손에 이렇게 땀이 많으세요? 아니 저도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땀이 금방 나더라고요. 그게 일단 딱 서면 이제 소독약을 이제 줘요. 손을 닦으라고. 그걸 열심히 앞에서 비빈 다음에 그럼 장갑을 2개를 줘요. 그럼 장갑을 또 끼고 좀 대기하고 있으면 왠지 긴장돼서 손에 땀도 나고. 투표도 하시고 손에 보습도 하시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 손이. 근데 잡고 싶진 않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혼자 거기서 저 울컥해가지고 왜 또 울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뜻하지 않게 투표하러 갔다가 또 국뽕한 생각이 들킨 것 같습니다. 근데 MC 장원님의 말이 맞는 게 약간 좀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좀 분산해서 먼저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 먹고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투표율은 크게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마지막에. 지난주에 저희가 투표를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했죠. 그 입장 변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낮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일 높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기억. 저는 어중간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다 이제 저와 MC 장원님은 그렇고 세 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는 내일 할 예정입니다. 내일요? 왜냐면 아까 공익 광고에서도 뭐하고 첫 선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결혼하고 첫 선거니까 남편과 같이 약간 이벤트로 같이 가서 선거를 하는 투표를 하는. 저는 결혼하고 첫 선거는 아닌데 지방선거를 아내와 함께 사전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나서 저도 내일 하려고 지금 이제 확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내가 또 재택근무 중이라 재택근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 앞을 다녀올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일 출근 안 하네요. 토요일이네요. 내일은 토요일이죠. 양금숙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네 분은 투표 기준이 뭔가요? 솔직히 저는 아직 못 정했어요. 투표 기준이 뭔가요? 근데 공약을 보는데 어렵네요. 매번 똑같아요. 매번 20대, 19대 거의 똑같은데 변화된 게 없이 그 공약이 붙어 있어가지고 내용 자체가요. 저도 그거에 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좀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장원님은 투표의 어떤 기준? 저는 이제 후보도 보고 후보의 공약도 보지만 아무래도 저는 정당에 좀 더 많이 기준을 좀 두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와도 정당이 그쪽이면 뽑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듭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아직 안 해봤네요. 예. 이게 더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인물 중심으로 봐야 된다, 뭐 공약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당내 분위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후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고 그렇죠.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정말 그 당에서도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총선을 우리도 물론 주목하지만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이 엄청나게 선거라는 걸 치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정상근 기자 기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이 블룸버그가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뭐 블룸버그가 주목했던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투표로 인해서 힘을 받을 것인가 이제 뭐 아닐 것인가 뭐 이 부분에서 가장 좀 주목을 했고 그리고 뭐 그것보다 일단 이 코로나 국면이 접어든 이후에 지금 전국적인 투표를 벌이는 곳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방역을 그 총선에서 방역을 잘 이뤄내면 이게 또 전 세계가 우리 모습을 보고 또 배울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표준이 되는 거겠죠. 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이 또 투표잖아요. 근데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를 좀 미루기도 했고 그 미국의 이제 뭐 경선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도 잘 뭐 흥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그 방역에 성공한 상태에서 투표를 잘 치러내면 사실상 우리의 방역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켰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폴란드 이런 데서는 대선을 우편 투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런 보도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6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 전국 12.1%라고 합니다. 이제 확실히 높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K-팝이 엄청난 인기였죠,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봉준호 감독 때문에 K-무비가 또 떴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을 통해서 K-방역이 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별탈 없이 선거마저 마무리하면 이제 K-선거까지. 왜 그거는 갑자기 한글로 하세요? K-포트라고 하셔야지. 영문과입니다. 잘난 척하기 싫었어요. 알겠습니다. 후라이 짝이 없네요. 잡아내겠습니다. 쿨가이예요, 쿨가이. 이런 와중에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MC 장원님. 코너 속 미니 코너 불쑥 들어오는 코너 시사흥신소 MC 장원입니다. 오늘도 짧은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홍신 소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어요? 자, 오늘은 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따끈따끈한 이 신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언론학자 강중만 교수가 최근 신간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를 냈는데요. 이 신간을 다룬 기사가 조선일보 1면에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문 대통령 최소한의 상도덕 안 지켰다라는 제목이었고요. 이 강준만 교수가 새 책을 통해 여권 전반과 진보 진영을 모두 비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던 80년대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소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가 하루 만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강준만 교수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신 분이고 맞습니다. 심지어 저 대학교 때부터 읽었는데요. 이분 책을. 여기서 이 정권 그리고 진보 진영을 매섭게 비판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이 기사가 나온 당일 이 책을 낸 출판사의 편집장이 SNS를 통해서 이 조선일보 기사를 반박을 했습니다. 인물과 사상사의 박상문 편집장이었는데요. 한마디로 기사가 책의 아주 일부만을 과대 포장해서 여권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만 보면 마치 책 전체가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한 것처럼 읽힌다. 책 내용 중에 현 정권과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열성 지지자들의 폐해를 꼬집는 맥락에서 등장하는데 맥락 없이 그 부분만 부풀려졌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일부만 과대 포장해서 얘기를 했다. 더군다나 서평을 일면에 단독 붙여가지고 하기도 참 힘들긴 한데요. 흔치 않은 모습이죠. 이 지금 아까 소개해 주신 그 내용들 보통은
이 출판사에서 반길 만한 내용들인데 네. 바로 반박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박 편집장은 이 모든 상황이 4.15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준만 교수가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거에 안티조선 운동을 하기도 했고 이런 인물까지 여권과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고 나설 지경이다. 그러면 대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거냐? 네. 투표로 여권을 심판해야 한다. 보수 매체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책을 이용했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 단독 타이틀 단 거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네, 네 지적들이. 네. 네, 맞습니다. 이 서평 기사인데 일면에 단독 타이틀을 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이제 다른 언론사들도 강준만 교수의 신간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논조의 제목도 유사합니다. 네. 문화일보를 보면 수치심 내던진 문정권 어용 지식인 비판한 진보학자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네. 기사의 흐름 역시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역시 총선을 앞두고는 이 말 한마디 뭐 딱 한 문장 굉장히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언론의 주목도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출판사에서도 일부 문장 말고 전체를 읽고 서평 기사를 써달라라고 이제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읍소까지. 네. 네. 이 책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언론 윤리, 페미니즘과 이 게임 업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딱 한두 문장만 발췌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한 반감이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이 논란이 계속되자 출판사 측에서는 다른 매체에서 들어오는 취재 요청까지 거절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썼는데 혹은 글을 썼는데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전혀 다른 의도로 만약에 보도가 나간다면 굉장히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네. 서울대 교수들 논문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짜집기 돼서 네.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을 읽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그 논문 4편을 읽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던 방송에 한 번 나가고 그 뒤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주목을 받았나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데 네. 이거를 책을 이렇게 완전 편집해서 이용하는 거는 너무 비열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총선용으로 네. 그것도 네. 총선을 앞두고 네. 이게 책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영상을 통해서 많이 캡처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캡처를 제가 예전에 모 프로그램과 그 페미니즘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까칠라면이라는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자막만 따로 따서 캡처가 되니까 정말 심각하게 왜곡이 되는 사실을 알려지게 되는 네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만 한 부분만 이렇게 따오는 것만 아니라 이제 네. 방송에서 나오는 한 장면도 하나의 그렇죠. 캡처를 당해서 그거를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충분하게 누구나 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다 생각을 다 좌지우지할 거라고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예전에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 다루면은 그런가 보다 믿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민도가 올라가서 바로바로 잡아내는 상황이죠. 팩트 체크 다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나저나 정상근 기자. 네. 일면에 단독으로 서평 실은 거 본 적 있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일단 서평에 단독 붙인 걸 처음 봤고요. 네, 저 진짜 또 서평 기자가 또 일면으로 간 것도 처음 봤는데. 네. 뭐 단독 붙이는 게 뭐 진짜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엄청 뭐 유행인지 뭐 여기저기 뭐 단독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제 결혼식도 그때 단독이 나왔어요. 맞아요. 누가 궁금해한다고 단독을 붙이는지 진짜. 심지어 또 얼마 전에는 혼자 썼다는 얘기죠. 나 혼자 썼어. 진짜.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썼어. 제일 먼저 알았다. 황영이 단독 결혼이었는데. 네. 얘기하는 데를 껴주는 죄송합니다. 너무 개그로 들어갔네요. 예.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또 여론조사를 해놓고 그거를 또 단독이라고 쓰는 그런 일도 그렇죠. 있었고 굉장히 좀 이런 일이 좀 빈번합니다. 빈번하고 오히려 근데 언론 신뢰를 까먹는 일이죠. 이건. 결과적으로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당장 클릭을 많이 이제 하니까 그렇게 제목을 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전반적인 신뢰도는 좀 낮추는 그런 역효과가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돌아오신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 이 뉴스 눈에 확 들어왔어요.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낙태가 지금도 불법인가? 이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이 사건 자체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19년도 3월 달에 34주 된 태아의 낙태 수술을 의도로 그 제왕절개 수술 방식으로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근데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니까 이때 이제 사망을 하게 한 건데요. 네네. 그래서 2019년도 10월 달에 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지금 이제 1심 선고가 난 것입니다. 네. 근데 낙태죄만은 지금 무죄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항소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네. 항변을 했던 것이 2019년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네.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특별한 게 아니고 위헌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위헌인데 바로 그 법조항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법조항을 적용 중지를 시켜놓고 네. 그 개정 시한을 둬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정을 해라라고 해서 그 조항은 적용이 중지된 상태지만 재판부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내린 거죠. 3년 6개월. 네. 이게 그 마침 내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마침 내일이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재에서 불합치 결정 나온 지 딱 1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헌재 결정은 낙태 자체로는 처벌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고 네. 헌재도 보통 불합치 이렇게 내리면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법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올해 연말까지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인데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이유 중에 그 산모의 네. 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 즉시 네. 사실은 어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죠. 범죄로 인한 경우나 네. 아니면은 태아가 무슨 질병, 유전적인 질병이 있는 게 네. 확인될 경우에만 낙태가 거의 법적으로 허용되고 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데 원치 않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미성년자 아빠는 뭐 찾을 수 없다던가 뭐 이렇게 되더라도 미성년자 엄마는 범죄자가 되는 거죠. 낙태를 그렇죠. 하는 즉시.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많이 침해한다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래도 임신 22주차, 네. 2주차에 접어들면은 태아가 자가호흡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네, 22주차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잠깐 여쭤볼게요. 낙태가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태아가 네.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생명으로 보는 건데 네. 그 사람으로 생존하는 그 시기. 그 법적으로 생존의 시기는 모태 호흡이 아니라 자기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태로부터 분리돼서 호흡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이냐 아니면 태아냐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태아할 때는 생명으로 뭐 법적으로는 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태아는 생명이지만 사람은 네. 아닌 거죠. 아직 사람은 아닌 것이다. 네, 태아. 네. 법률적으로. 근데 상황이 항상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은 국회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들인데 또 생명과 관련돼 있는 거고 또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굉장히 또 불만이 높을 것 같고 이렇게 오래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 개정 시한이 네. 도가 되면은 이미 이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낙태죄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무래도 국회가 일을 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헌재 결정 이후에 발의된 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는 임신 중지 뭐 개정안 하나 있는데 네. 지금 20대 국회 지금 총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지금 현재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내놓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21대 국회의원이 구성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법률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참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별히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건지 이게 약간 예민한 문제여서 다들 그냥 자기 몸조심한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의료법에서도 이거 의료보험, 예를 들면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이건 과연 의료보험에 적용돼서 그 문제도 또 네, 포함되죠. 보험료가 적용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네. 그리고 약물에 의한 낙태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병원 처방전은 어떻게까지 받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까지 아주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건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만이 아니라서 네네. 이게 여러 협조가 필요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네. 6711번님 오늘도 다양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분 가운데 어느 분이 투표율 맞추실지 다음 주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저희 뭐 상품이 있나요? 상품이 우리 네. PD가 준비를 하고 커피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커피 상품. 아니 혹시나 다른 거 얘기하실까 봐 얘기했는데 그냥 커피였군요. 예. 네, 조금 더 큰 걸 바라셨으니까. 여기까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였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황현희 씨 그리고 MC 장원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